지금 올해 만약에 대략 한 45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로보티즈 역시도 지금 시총이 4조 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100배 수준까지 됩니다. 아무리 로봇 관련된 회사의 성장성을 높여준다고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PSR이 뭐 거의 250배가 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로보티즈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SR이 100배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비싼 수준을 보이고, 오픈 AI 챗GPT가 예전 같지 않죠.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갖고 있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하는데요, 8억 명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이거 곧 10억 명 될 것 같아요. 오픈 AI는 이 10억 명이란 데이터 갖고 뭘 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초월하는 빅데이터죠. 이게 언제 빵 터지겠죠. 바이오는 어렵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바이오 어렵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더 쉬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잘 노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로봇주 같은 템베거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로봇주 최근에 조정받고 있고 지금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꺾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일봉을 많이 보시는데 일봉만 보지 마시고요, 더 큰 흐름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봉보다 더 큰 흐름은 주봉이 있고, 주봉보다 더 큰 흐름은 월봉이 있고요, 월봉보다 더 큰 흐름은 연봉이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여전히 추세가 정배열인 상태에서 우상향 하는 추세고요. 최근에 그래도 기관 쪽에서 특히 지금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빨간색이 사는 건데요,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도 샀다 팔았다는 하고 있지만 빨간색이 더 많은 거, 그러니까 누적적으로는 여전히 순매수다. 11월 달 들어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12월 들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럼 또 얼마 빠졌냐? 고점에서 10%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럼 고점에서 10% 빠졌는데 추세가 하락 반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로봇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에 로보티즈랑 다르게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12월 18일 목요일에도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로봇주가 골고루 로봇 안에서 순환매 형태로 수급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역시 외국인 파는 물량을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중장기성 기관 물량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에 로보티즈가 가장 가다가 먼저 쉬기 시작하니까 클로봇이 갔고요, 클로봇이 쉬니까 가장 마지막 주자로 SPG가 지금 가고 있어요. 감속기 회사. 근데 SPG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쌍매도, 동반 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까지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니까 일부 차익 실현했는데, 그러면 기관이 계속 다 파냐?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 SPG를 사고 있습니다. 전부 수급이 달라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봐도 고점 영역에서 골고루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로봇주에 대해서 아직 앞으로 올해 25년도보다는 26년도보다는 27년도에 더 큰 방향성이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아주 재미난 로봇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최신 그 로봇 레포트를 보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달하려면 결국은 AGI, 인간의 형태에 가까운 인공지능,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달성이 필수고, 휴머노이드가 현재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AI 모델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성공률이 90% 정도다. 90%면 엄청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률 100% 돼도 바로 그걸 실전 데이터로 쓰기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로봇 AI 모델의 성공률이 90%라는 건 아직도 멀었다. 즉 휴머노이드를 떠나서 당장 우리가 가정용의 예를 들어 AI 비서처럼 쓴다든지 공장에서 상업용으로 쓰는 거에도 실질적으로는 로봇 AI 모델의 성공률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물리적인 데이터가 필수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물리적 플랫폼, 자체 플랫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그리고 그루트라는 역시 엔비디아 플랫폼인데, 테슬라는 실제 하드웨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라면 엔비디아는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한 생성형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일종의 가상의 생성형 데이터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피지컬 AI 기반, 실제 휴머노이드 데이터는 당연히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타나 오픈 AI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이 부족한 물리 하드웨어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서 재미난 건 빅테크들이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무슨 종목 올라요, 무슨 종목이 주가가 얼마 떨어져요, 무슨 종목이 최대 수혜주예요,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원리를 아셔야지 종목도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접근 방식이랑 완전히 차이나게 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냥 로봇 혁신센터를 만들어요. 정부에서 지자체로 플랫폼을 만들어요. 정부가 그냥 주도해서 물리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려요. 정부 주도의 중앙화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그냥 물리 데이터를 그냥 정부가 물리 데이터를 그냥 알아서 수집해서 기업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모델 성과는 너무 극대화되어 있죠. 모델의 일관성도 좋고요. 기업 간의 상호 운영성도 강화되고요. 그런데 개별 기업별로 하는 일종의 맞춤화 최적화가 느리겠죠. 왜냐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맞춤화 최적화된 모델 베이스를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성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원가도 싸져야 돼요. 중국이 막 엄청나게 원가 싸게 했다고 유니트리 로봇이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나왔다고 하는데, 그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5만 대 10만 대 100만 대 양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종 단가 목표가 휴머노이드가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초반대죠. 근데 이제 환율 고려해서 환율이 더 떨어지면 6천만 원대까지 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이 앞으로, 저는 방향성은 오히려 지금 고환율보다는 낮아지는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환율 고려하면 결론적으로는 6천만 원대 휴머노이드가 나온다고 보면 생산 원가를 앞으로도 90% 이상 원가를 낮춰야 돼요. 근데 생산 원가 낮추기 쉽지 않은 게 여전히 자체적으로 테슬라 빼고는 알아서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는 로봇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밸류체인 내재화 뭐죠? 우리 2차전지 배터리 밸류체인 할 때 앞단에 리튬부터 리튬으로 가져와서 리튬을 가공해서 그 리튬 가공한 걸로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를 가장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 리튬 가공해서 양극재 만들고, 양극재로 배터리 만들고, 배터리로 최종 전기차 들어가는 데까지의 수직 계열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고요. 왜냐면 수직 계열 할 만큼의 로봇 업체들이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외주로 맡기는데, 외주 맡기는 거 중에 액추에이터가 가장 비싸고 액추에이터가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60% 이상 차지해요. 그런데 로봇 AI 모델의 아까 완성도가 100%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정밀도나 기술적인 난이도도 올리면서 원가 절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직 계열화 쉽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휴머노이드가 싼 값에 빨리 못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외주 맡기는 데서 외주의 가격을 기술적으로 높여서 외주의 업체들의 단가를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업체들, 그러니까 실제 최종 로봇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의 그 원가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는 게 저속의 고토크 모터, 그러니까 저감속비를 쓰는 QDD라는 액추에이터 방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국내에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보티즈 역시도 QDD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는 대부분 고가의 하모닉 드라이브, 일본의 최대 감속기 업체죠. 하모닉 드라이브의 하모닉형 감속기를 쓰는데 훨씬 QDD가 싸다. 그리고 충격 분산, 그 다음에 사람하고 충돌해서도 완화되는 효과, 거기다가 내구성, 사람하고 충돌했을 때 알아서 피해주는 동적 보행 안정성까지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감속기의 원가를 낮추면 그걸로 끝이냐? 인간의 가장 작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손의 자유도입니다. 모든 작업 제작 환경에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손이고요. 그래서 로봇손, 덱스트러스라고 하는 로봇손 역시도 사람의 손에 가깝게 가장 자유도가 높다고 보는 로봇손은 역시나 테슬라의 옵티머스고요. 자유도를 보통 1에서 24까지 하는데 거의 24에 유사한 수준까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손의 자유도가 올라갔고, 그러면 그 로봇 손을 만드는 다양한 국내 기업들 중에는 역시나 국내 기업 중에서도 로보티즈가 로봇 손에 대한 자유도도 가장 상위급, 그 다음에 로보티즈 못지않게 올해 텐베거가 된 원익홀딩스 역시도 자회사, 원익홀딩스가 로봇 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알레그로 핸즈라는 로봇 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텐베거가 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액추에이터 사업도 하면서 로봇손까지 하니까 로보티즈가 급격하게 부각이 된 거고요. 내년은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지금 중국이 대표적으로 유니트리가 있죠. 아마 시총 10조 넘을 겁니다. 시총 10조 넘게 새롭게 상장되는 유니트리가 테슬라의 발등에 불을 떨어지게 했고요. 테슬라가 당장 옵티머스 관련돼서 젠3,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가장 최신 버전을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공개할 거로 같아요. 옵티머스 3세대입니다. 내년 1분기에 양산이 돌입하고요. 옵티머스와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기술력이 100이면 거의 100에 가까운 97일 정도 수준의 기술력의 피규어 AI, 시장 가치가 지금 60조로 평가받고 있어요.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로봇 회사 중에 사람들의 시가총액 평가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의 피규어 AI입니다. 이미 BMW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BMW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피규어 AI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10,000대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몇천 대 수준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 12,000대까지 양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치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피규어 A가 장기 목표로 밝힌 거는 테슬라는 우리 27년에 50만 대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압도적이죠, 숫자로. 근데 그 다음 넘버 2가 피규어 AI가 우리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10만 대 하겠다고 했어요. 테슬라 수치로 보면 5분의 1인데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당장 내년에 휴머노이드를 이제 테스트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수준일 것 같고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연간 3만 대. 그 다음에 물류 쪽에 특화된 로봇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에질리티 로보틱스.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이미 쓰이고 있어요. 디지트라는. 이 에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라는 모델이 아마 당장 또 내년에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리 말고요, 유비테크라고 있어요. 여기도 상장사입니다. 유비테크도 양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기차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 옵티머스를 그대로 잘 뺏기는 회사가 있어요.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샤오펑 역시도 굉장히 로봇 관련된 나름 양산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서 여기도 샤오펑도 내년에 대폭 양산 물량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 에지봇, 이름 귀엽죠. 에지봇이라는 로봇 회사 역시도 양산 계획을 밝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내년에 실제 테스트 단계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액추에이터, 로봇 부품의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를 안보 관련된 전략 물자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의 K배터리가 글로벌 전략 물자로 선정됐듯이 이 액추에이터 로봇의 핵심 부품도 전략 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중국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탈중국망, 그러니까 로봇의 부품 역시도 언제든지 미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제 대상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알고 있죠. 액추에이터가 조달의 불안정성을 띄면 휴머노이드 제조 자체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가장 원가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품인데, 그래서 미국은 벌써부터 로봇 산업을 내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비중국 밸류체인, 중국 말고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가장 감속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하모닉 드라이브입니다. 이미 미국이 발빠르게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에 SOS를 요청했고요. 야, 액추에이터 어디 또 없어? 봤더니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한국의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테스트 물량을 납품을 했었대요. 그래서 미국이 로보티즈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비중국 밸류체인으로. 우리나라 로봇 회사 중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 아니죠,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글로벌로 탑 티어로 손꼽고 있는데, 탑 티어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하는 액추에이터 기업이 있겠죠. 근데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서 생산하는데요. 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도 봐봐.
봤더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근에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납품 물량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10배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테슬라의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멘텀도 있고 로봇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최대 생산한다고 하지. 그 다음에 로봇 관련돼서 액추에이터만큼 중요한 게 로봇의 손인데 로봇 손도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 있게 덱스트러스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가장 부각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로봇 관련돼서 일정이 또 쫙 소위 말하는 로봇 섹터를 계속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일정들이 지금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1월 달에 CES라고 하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입니다. 근데 가전제품 박람회가 이제는 플랫폼 그리고 로봇 이런 단순히 가전제품에서 완전히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2026 내년 CES가 엄청나게 기대되고요. CES가 내년에 거의 로봇 박람회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내년에 2월 달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장 최신 버전 젠 3가 공개가 되고요. 3월 달에 아마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기존에 갖고 있던 로봇 플랫폼 그루트, 엔비디아의 로봇 전용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 업그레이드 버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에 상반기에 신사옥이 완공됩니다. 신사옥 완공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에서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물량이 본격 양산된다는 거겠죠. 삼성이 계속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테스트 단계로 냅두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물량,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이 1000억대 미만에서 7천억까지 증가한다는 그 숫자를 봤는데 어느 순간 네이버가 그 숫자를 싹 감춰놨어. 이것도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입니다.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웅달에서 나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5월 달에 미국 상무부가 로봇 관련된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로봇 경쟁이 심화된다고 하면 공급망의 전환 관점에서 국내와 일본 밸류체인이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로봇은 계속 기대감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시기로 바뀔 겁니다. 6월 달에 중국의 유니트리가 10조 밸류로 상장이 되면 단순 비교가 딱 되겠죠. 유니트리에도 유니트리에도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쓴다고? 자, 유니트리는 중국 자체 액추에이터 업체 거 써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국 자체 업체랑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쓴다는 얘기는 로보티즈가 월등히 기술력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엄청 싼 겁니다. 그런데 로보티즈가 중국의 감속기 업체, 중국의 액추에이터 업체보다 가격을 싸게 단가를 낮출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국내 따끈따끈한 핫한 기업들이 또 내년에 대규모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매출이 1등으로 예상되는데 HD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HD 현대 그룹 하면 대표적으로 조선사죠. 근데 여기는 HD 현대 조선소에 올해 지금 말 기준으로 이미 협동 로봇으로 조선소에 들어가는 게 170대를 돌파했고요. 내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300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로보틱스가 기업 공개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 내년에 양산될 것으로 보는데 매출 사이즈가요 2,800억 사이즈입니다. 지금 1등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 500억도 안 되죠. 350억대죠. 내년에 이제 1000억대로 간다고 하는데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물론 HD 현대 로보틱스는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면서 로봇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로봇주가 반짝반짝해도 1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조가 안 돼요. 중국의 유니트리도 10조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미친듯이 올라온 로보티즈 10배거 돼서 4조입니다. 배터리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교했을 때 로봇은 형편없어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다 합친 것보다 로봇주는 아직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쉽게 물량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시브 ETF에 담기가 쉽지 않아요.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매매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예를 들어 강남의 서초 반포 원베일리급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보티즈는 지방에서 좀 제일 핫한 뭐 대전
떠오르는 대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말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금 미친 듯이 로봇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당장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차세대 로봇 플랫폼 모베드 양산형으로 첫 모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HL 만도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이거 찍기 한 2, 3일 전에 CEO 인베스터데이 최고 경영자가 원주 공장에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기주로 만들고 실제 원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앨리스 M1이라고 투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현대 모비스가 우리도 직접 액추에이터 설계해가지고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 공장에서만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물량으로 추정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간 3만 대 양산 구축 계획을 밝혔고요. 엄청나게 국내 투자를 많이 늘렸죠. 현대차가 2030년까지 약 125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로봇 완성품, 로봇의 파운드리, 로봇의 R&D,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당연히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한, 현대 오토에버를 필두로 한, 현대 위아를 필두로 한 로봇의 부품, 하드웨어의 수직 계열화를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 원전의 파운드리, 원전의 TSMC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듯이 로봇의 파운드리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랑요,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랑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심지어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의 45%를 로봇 부품의 생산 라인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의 엔지니어들 중에 생산 쪽에 들어가는 생산 관리, 생산 기획, 생산의 어떤 로드맵 이거 관련돼서는 그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들도 상당 부분 로봇 관련된 직접적인 생산 현장에 도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즉 자동차와 로봇은 기계 카테고리 내에서 기술적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의 로봇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벌써 발빠르게 사면이란 모터 회사가 자동차 쪽 모터에서 로봇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피보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 PIM이라는 회사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MIM 공법을 통해서 로봇 부품으로 피보팅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라이다 만드는 SOS 랩도 로봇 쪽에 부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2배 넘게 갑자기 급등한 자동차 현대차의 변속기, 기어 만드는 DIC라는 회사도 로봇 관련된 부품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DIC도 로봇 감속기를 하겠다고 해요. 제일 핵심 부품. 그래서 DIC도 주가가 2~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링크 솔루션, 3D 프린팅 기반의 로봇 부품을 만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미 로봇 감속기를 하고 있는 SPG랑 SBB 테크가 로보티즈만 올라가고, 로보티즈 올라가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만드는 고용이 올라가고, 고용 올라가니까 클로봇이라고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갔는데, 그런 회사들 다 쉬니까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감속기인 SPG랑 SBB 테크가 미친 듯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로봇 부품들 하드웨어 단에 있는 회사들은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 엔비디아 젠슨왕이 최근에 AI의 종착점은 로봇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최신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과 실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이 고평가 구간인지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사도 좋은 가격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로봇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아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로 보거든요. 그럼 PSR로 보면 안타깝게도 워낙 매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가장 큰 시총의 로봇주인데 200 거의 한 50배가 넘고요.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올해 만약에 대략 한 45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로보티즈 역시도 지금 시총이 4조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100배 수준까지 됩니다. 450억에 10배면 4,500억이고 100배면 4조 5천억이잖아요. 그 정도 거의 100배 가까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 로봇 관련된 퍼센티지가 전체 매출 100%에서 20% 안짝인 회사들, 고용 같은 회사들, 의료용 로봇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고용 같은 회사들이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거가 10배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거 PSR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아무리
로봇 관련된 회사의 성장성을 높여준다고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PSR이 뭐 거의 250배가 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로보티즈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SR이 100배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비싼 수준을 보이고, 지금 부품단의 SPG는 굉장히 싸죠. 왜냐면 SPG는 이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때문에 매출 사이즈가 4천억 사이즈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4,500억, 27년도 되면 SPG도 연간 매출이 꾸준히 15%에서 20% 정도 성장하니까 5천억 사이즈로 보면 유일하게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PSR로 5배 미만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 4천억 잡으면 SPG 이제 시총 많이 올라와서 1조가 좀 넘거든요. PSR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싼 거고. 엄청나게 싼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요. 큐렉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의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이 회사도 지금 시총이 거의 1조 대까지 커졌는데 매출이 연평균 30% 40%씩 성장해서 아마 큐렉소도 연간 매출이 아마 거의 500억에서 8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 같아요. 1000억까지는 안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소프트웨어를 하는 클로봇 같은 회사가 아마 PSR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훨씬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부담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고용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용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간 회사가 바로 큐렉소라는 의료용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5 미만입니다. 4에서 6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회사들 중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주가 흐름이 너무 중요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가 약간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느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만 갈 수는 없어요. 기존의 방산주가 갈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먼저 갔고, 현대 로템이 갔고, LIG 넥스원이 갔고요. LIG 넥스원 C니까 한화 시스템까지 돌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광범위하게 로봇주는 골고루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가니까 로보티즈가 뒤따라갔고요. 로보티즈 가니까 바로 하이젠 R&M이 따라 붙었어요. 하이젠 R&M 쉬니까 클로봇이 미친 듯이 갔습니다. 클로봇 쉬니까 로보스타라는 회사가 갔어요. 로보스타 쉬니까 고용이 막 가기 시작했어요. 고용이 쉬니까 사면이라는 회사가 갔어요. 사면 쉬니까 한라캐스트가 가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최신 버전 12월 달에 가장 많이 간 거는 역시나 감속기에 SPG가 가장 많이 갔습니다. 로봇주 내 철저하게 순환매가 잘 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는 흑자 전환을 떠나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 기준으로 여전히 좀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많이 내려왔다고 하기에는 고점에서 15% 정도 내려오니까 더 내려온다고 보면 또 새로운 좋은 투자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근데 나는 당장 로봇주 중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직접 매출로 한번 나눠보세요. 올해 끝났죠. 올해 12월 달이니까 내년에 로봇 회사들은 매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내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눠보시면 26년도 버전 시가총액을 숙제를 내드릴게요. PSR로 시가총액을 내년 추정치 매출로 나눠보면 PSR이 심지어 로보티즈도 갑자기 100배가 넘었다가 내년에 로보티즈 매출이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온대. 그럼 1000억 기준으로 4조 5천억을 나누면 45배로 급격하게 PSR이 반토막이 나죠. 그러면 올해 실적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엄청나게 비싸 보이지만 내년 실적으로 보면 다른 로봇 회사들의 평균값, 제가 평균값도 알려드릴게요. 올해 기준으로 제가 로봇 회사들의 쫙 한번 올해 매출 추정치 나온 것들 쫙 한번 평균 다 해봤어요. 거의 300배 가까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PSR 2배짜리도 있더라고요. 2배짜리 회사들까지 평균을 다 내봤더니 대략 6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또 생겼죠. 올해 평균 PSR이 60배구나. 내년 평균 PSR은 이게 60배에서 평균값이 몇 프로 떨어질까? 그럼 그 평균값보다 아래에 있는 회사인데 흑자 전환까지 해? 그러면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데 가장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모멘텀까지 결합되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답은 구독 모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튜브 출연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줄일 거고, 제 유튜브도 뭐 매일매일 올리면 좋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 2편 정도 올리는 수준이라서 결국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소통하고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매일매일 제 생각,
하루하루 그때 수급, 시황, 특정 기업 그리고 업종 산업에 대해서 글로 정리해서 드리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당연히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영상을 그 구독하시는 분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 분들용으로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으로 주간 다뤘던 거를 쭉 한번 리뷰 복귀하는 그걸 영상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라이브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오프라인으로 한 두 번 정도 만나 뵀는데 더 오프라인 만나는 접점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저하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종의 뭐 금융 주치 같은 투자 멘토 옆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12월 달에 단독 강연회를 하거든요. 단독 강연회 여기 강남에서 가까운 서초에서 하니까 그것도 12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단독 강연회, 다른 분들하고 협업은 많이 했는데 최초로 하는 거니까 웅달책방 구독자분도 만약에 12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2시에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투자 고민도 상담하시고 연간 총 결산하고 내년에 새로운 주도주 발굴하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시면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오프라인 강연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은 조금 비싼 점심값 정도니까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시고, 참고로 이탈률이 한 2% 정도라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한 걸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을 쓰는 소위 말하는 AI 생태계 관련된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날 너무너무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유발하는, 시장의 주가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노이즈들, 모멘텀들이 계속 새로운 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 D램과 낸드의 가격이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고 있죠. D램과 낸드가 저점 대비 어느 순간 70% 넘게 올랐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사죠. 중국의 CXMT 역시도 굉장히 발빠르게 어떤 시장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전략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사죠. 마침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분기 주당 순위 EPS가 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증가했고요. 내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역시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시장 예상치보다 한 15% 정도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실적의 바로메타입니다. 주가가 증명하고 있죠. 마이크론 지금 시간에 8%,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애 시간에로 8% 이상 급등 나오면서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좋아야 되는데 안 올라요. 그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마이크론 실적 좋을 줄 알고 약간 선반영한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좋았습니다. 4%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좋으니까 바로 코스피 지수가 어제 4,00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 또 빠지고 있죠. 선반영 측면이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국은 외국인이 사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왜냐면 기관이 쌀 때 못 담았어요. 허겁지겁 담으려고 하는데 기관이 비싸게는 안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대략 거의 600조 되죠.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400조 왔다 갔다 하죠. 1000조예요. 그러면 코스피 전체 시총이 한 3300조입니다. 3분의 1 가까이 되죠.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싫어도 한국 지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코스피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패시브 ETF라고 해요. 패시브 ETF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겁니다. 기관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좀 살려는 것 같아요. 지금의 10만 원이 온 싸지 않은 영역에서도 거의 바닥 대비 2배 올랐는데, 외국인은 많이 사놨는데 그 물량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이닉스랑 다르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만큼 물량을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를 훨씬 많이 줄였어요. 이게요, 누적적으로 판 건데요, 외국인이 하이닉스 11조로 팔았습니다. 11조. 반면에 최근에 다시 기관이 사기 시작하면서, 여기 기타 법인 궁금하시죠?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사면 이게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요 금융 투자는 좀 단기 트레이딩성 물량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는 기관이 좀 받치고 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좀 받치고 있다. 그래도 그렇다고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고 다 도망가는 상황은 아니다. 철저히 수급이 분명하게 갈리는 측면이 있다.
AI에 대한 거품론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오라클이 CDS라고 하죠. 오라클이 파산할 거를 담보로 만든 파생 상품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요인으로도 쓰고요. 그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CDS라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이 CDS 파생 상품이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데 CDS가 갑자기 9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AI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들이 벌어들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니라 외부에서 차입해서 돈을 조달해서 쓰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쓰던 구글의 TPU를 쓰던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외부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차입해서 조달을 하든 안 하든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회사들 중에 절반 이상은 문 닫을 것 같아요. 파산할 것 같아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대마불사 하고 있는 오픈 AI 제일 불안해요. 오픈 AI가 여기저기 일종의 자전거래 형태를 맺죠. 야, 우리 지분 줄 테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해줘. 대신에 너네 칩 쓸게. 이런 형태의 오픈 AI의 신종 금융 기법으로 오라클부터 해서 코어웨이브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걸 하고 있죠. 근데 다행인 건 갑자기 아마존이 오픈 AI 어제 투자하겠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오픈 AI 챗GPT가 예전 같지 않죠.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갖고 있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하는데요. 8억 명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이거 곧 10억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 AI는 이 10억 명이란 데이터 갖고 뭘 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상상 초월하는 빅데이터죠. 자, 구글이 많이 따라잡았대요. 구글의 MAU는 얼마죠?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4억 5천만 명입니다. 구글도 어마어마해요. 구글도 곧 5억 명 돌파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 자체 조달이 아니고 메타도 어마어마하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었어요.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차입하려고. 이게 언제 빵 터지겠죠. 오픈 AI가 제일 불안해요. 그런데 오픈 AI가 언제 빵 터질까? 그 가장 최정점은 오픈 AI 상장한다고 하죠. 그때까지는 계속 시한폭탄 들고 달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엄청난 HBM 칩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못 만드니까 계속적으로 쇼티지 공급이 딸리는 현황이 나올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HBM 되기 전에 그냥 기존의 일반 D램이랑 낸드를 일반 D램과 낸드가 좋네. 공급 빡 엄청 늘려야지 했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걸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야, HBM 잘 팔리는 거 알겠는데 우리 HBM 공급 막 미친 듯이 안 늘릴 거야. 왜? 삼성전자는 더 그렇죠. 이제 겨우 HBM3E를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통과됐어요. 하이닉스랑 좀 입장이 달라요.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점유율을 55%, 60%씩 가져가면서 미친듯이 HBM 시장을 다 먹으니까 마진율이 막 60%씩 되니까 엔비디아한테 슈퍼을처럼 행동하잖아. 야, 우리 가격 더 올려야겠어. 내년에 더 올릴 거야. 너네 사갈 테면 사가고 말렘 마. 엔비디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하이닉스 HBM 칩을 계속 비싸게 사갔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삼성전자 마이크론 HBM4를 생각보다 빠르게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려고 해요. 굳이 HBM 안 팔아도 일반 D램이 지금 쇼티지니까 일반 D램만 팔아도 HBM만큼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자연 감산분이란 게 있는데 HBM의 반도체 그 웨이퍼 캐파를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일반 D램 캐파의 3배, 2.5배에서 3배를 차지하니까 그냥 HBM 공장만 지어놔도 일반 D램은 HBM 때문에 자연 감산되는 거예요. 왜냐면 HBM 조금 늘렸더니 그냥 일반 D램은 아예 지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클린룸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를 짓는 유일하게 일반 D램 쪽을 조금 늘릴 수 있는 클린룸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지금 HBM 풀캐파로 하려고 해서 일반 D램이나 일반 낸드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D램이나 낸드는 가격이 계속 폭등해요. 제가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휴대폰에 팔 칩도 그냥 다 서버 쪽에서 가져가서 휴대폰도 지금 칩 없어서 못 팔아 지금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메모리 쇼티지는 HBM 포함입니다. 메모리 쇼티지가 내년까지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27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짱짱할 거다. 쇼티지가 불가피하다. 투자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공급을 안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죠. 왜? 수요 대비 공급이 계속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오픈 AI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엔비디아 칩 안 쓰고 자체 칩 개발할게. 자체 뭐죠? 아식이라고 하는 주문용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요? 근데 AI가 데이터 학습의 시대에서 데이터를 추론의 시대로 가죠. 근데 추론의 시대로 가면요, 더 양질의 HBM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HBM으로 다 못 채워요. HBM이 너무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LPDDR, GDDR. GDDR의 G는 엔비디아가 하는 그래픽의 G입니다. GDDR이나 LPDDR을 미친 듯이 많이 필요한데, LPDDR하고 GDDR 누가 제일 잘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했고요. 범용 에이전트에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로 간답니다. 말 그대로 AI 비서 시대로 가는데, AI 비서 시대로 가면서 LLM, 거대 언어 모델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소위 말하는 토큰, AI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를 마련하는데 토큰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토큰은 다 HBM이죠. 베이스는. 근데 토큰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병렬 처리한대요.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 처리 속도가 익스포넨셜로 증가해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피지컬 AI 시작된대요. 피지컬 AI는 영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동작을 제어해야 되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야 된대요. 옵티머스가 재미난 게, 옵티머스에 필요한 훈련 컴퓨팅, HP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거에 10배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10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AI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서 저희 이재명 정부도 AI에 꽂혔죠. 지금 그 각 미국을 피트로, 미국 뭐 있죠? 스타게이트,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열풍 확산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는 지속된다고 해요. AI 사이클은 단기화 될 건데,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들, AI 빅테크 기업들 중에 돈 없는 기업들이 도태되면서 다 떨어져 나갈 거다. 결국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AI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내년에 가장 보수적으로 본 데가 YOY 전년 대비 26% 증가한 4,520억 달러를 보는 데가 있고요. AI 빅테크 4개사들 그냥 합산 보자.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합산 보자 했더니 4개사 합산했더니 57%예요. 아까 추정치랑 달라요. 5,940억 달러를 봅니다. 5,940억 달러? 근데 이거를 7천억 달러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이클이 현재로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좋은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하이닉스는 계속 HBM이 쫓기는 쪽입니다. 하이닉스가 55%, 60% 점유율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의 마진을 50%, 60% 주면서까지 하이닉스 칩을 안 쓸 겁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빨리 가동률이나 수율이 올라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비싸게 마진 안 받겠다고 해요. 지금 조금 더 저가의 마진으로도 엔비디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포지셔닝을 늘릴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의 55% 점유율이 내려오고요. 삼성전자 점유율이 올라가서 HBM4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현재 8%대에서 26%까지 3배 이상 올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상 유지 정도만 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지금의 18%에서 막 30%까지, 그건 마이크론의 희망사항이고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역시 HBM4의 사이클 역시도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기존 D램과 낸드가 폭발하고 있는데 가격이 폭증하고 있고 공급이 쇼티지가 되는데, 그게 예상보다 최소한 1년 이상 더 길어질 거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에 너무 많죠. 중국도 엄청나게 AI 데이터 센터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다 아시죠? 어디 있죠? 중국에 텐센트, 바이두, 또 완전 팽당했던 알리바바, 그죠? 그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야, 삼성전자 일반 D램, GDDR, LPDDR 필요해, 장기 계약 맺자 했는데 삼성전자가 싫어요, 거절했어요. 장기 계약 절대 안 맺어. 야, 돈 더 줄게, 웃돈 줄게, 장기 계약 맺자. 싫어, 거절하고 있어요, 계속. 그 얘기는 가격 봐가면서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완전히 갑의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금 테슬라 수주 받았죠. 그 얘기는 테슬라 것만 잘하면 지금 미친 듯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거 수주, 마이크로소프트 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 거 수주 보고 있는데, 야,
엔비디아 것도 드디어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했대. 근데 이번에 테슬라 거 가장 최신 칩 AI6 칩 수주도 가동률도 잘 나온대. 불량률 거의 없대. 그러면 야, 언제까지 TSMC 기다려야 돼? 막 2년 3년 기다리다 너무 짜증난 아마존, 메타, 구글이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약 TSMC 코어스 캐파, TSMC의 가장 최첨단 선단 공정의 60% 이상을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가 갖고 있냐? 애플이 갖고 있어요. 이미 TSMC는 애플하고 엔비디아 것만 돌리기에도 풀캐파예요. 그 풀캐파가 올해로 끝나느냐? 아니요. 내년도 풀캐파예요. 27년도도 거의 풀캐파예요. 다른 데가 어디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아마존 자체 최신 칩 발표했죠. 트레니움 3. 그 다음에 구글 TPU 지금 엄청 인기죠. TPU 텐서 처리 유닛 장치 지금 TPU 버전 7 7세대 버전 나오는데 왜 제미나이가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메타 마이아라는 최신 칩 발표한대요. 메타도 최근에 발표했죠. 야, 엔비디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메타도 구글 TPU 쓸까?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죠. 그럼 그 많은 자체 칩 어디서 다 만들까요? 어디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할까요? 저는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단 테슬라의 수주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인텔 파운드리도 있거든요. 근데 인텔 파운드리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집니다. 맡길 확률이 매우 낮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좋아지고 디램도 좋아지고 낸드도 좋아지고 HBM4 시장에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앞으로는 계속 뺏어오는 구조로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업황이 좋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 예상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에이션상 고평가 구간인지 적절한 매수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하이닉스는 거의 25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PER로 보면 6배 정도예요. 내년 포워드 PER 26년도. 6배라는 건 뭐죠?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6년 정도면 하이닉스 전체 시총을 사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PER은 몇 배냐? 삼성전자 PER은 내년 포워드 PER로 10배 미만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휴대폰 있죠. 가전 있죠. 그리고 전장 있죠. 하만. 디스플레이도 있죠. PC.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볼 수는 없어요. 휴대폰 업황도 좋아져야 되고 가전 업황도 좋아져야 되고 전장도 좋아져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져야 되고 통신 네트워크도 좋아져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 거의 100조 부르는 데가 한 군데였는데 지금 4-5군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100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200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80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80조에서 90조 정도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600조니까 삼성전자 내년에 영업이익 90조가 나온다고 보면 그러면 600조를 90조로 나누면 영업이익 기준 POR이라고 하거든요. 당기순이익은 일회성도 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나눠보세요. POR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는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 같아요. 600조를 삼성전자가 내년에 90조 영업이익 한다고 하면 POR이 영업이익 기준 7배, 6.7배 정도 나오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수준이고 똑같은 잣대로 하이닉스를 해볼까요? 하이닉스도 거의 영업이익 80조, 100조 나온다고 해요. 하이닉스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략 한 75조 잡으면 하이닉스가 지금 400조니까 400조를 75조로 나누면 6배가 조금 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엄청 싸다. 근데 결론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더 하이닉스보다는 모멘텀적으로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PER로 보면 삼성전자 뭐 한 9배, 하이닉스 뭐 한 5배 이러니까 하이닉스가 싼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는 삼성전자 90 몇 프로 올랐고 하이닉스 200 뭐 한 7, 80%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삼성전자가 더 높다. 주가 상승폭도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뭐가 좋냐 그렇게 고르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들어간 ETF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랑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당연히 들어가고 TSMC에도 들어가는 회사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들어가고 마이크론에도 들어가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구글에 직접 납품도 하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엔비디아로도 직접 납품하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아마존이나 메타랑도 직접 연결이 돼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구글의 밸류체인이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회사는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유료 채널 구독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최근 바이오주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변동성이 많이 커졌고 최근에 주가도 좀 일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 가지 ABL 바이오가 일라일이랑 기술 이전 터지고 나서 그 뒤로 후속으로 기술 이전 나오는 게 좀 없어서 그런데, 저는 내년에 또 굉장히 또 강한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약가인화 관련된 정책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여전히 바이오주가 좀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특허 만료에 대비해서 대규모 빅파마들의 M&A나 라이센스 딜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 같은 회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했거든요. 역시나 에임드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차세대 ADC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예를 들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조단위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측면, 그런 측면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상업화인데요. 상업화는 실제 매출이 따박따박 잘 찍히는 거. 대표적으로 유한양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미국명은 라클루즈입니다.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세 번째는 알테오제니의 이 소위 말하는 SC제형 머크가 갖고 있는 키트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진펜테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한양의 렉나자, 미국명 라클루즈가 최근에 미국 NCCN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 선호요법으로 등재가 됐고, 아미반타맘이랑 병용으로 쓰는 게 미국 허가를 SC제형으로 받았죠. 아마 내년 1분기에 최종 OS,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 처방이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유한양행의 렉나자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 최초 1조짜리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1조 매출 달성할 것 같아요. 이미 엑스코프리는 내년도 예상되는 미국 매출만, 거의 미국 매출 95%이기 때문에 엑스코프리의 내년 미국 매출이 대략 예상되는 게 이미 올해 거의 한 6,500억 사이즈까지 올라왔고요. 내년에 거의 한 8,000억? 27년에 가뿐히 한 1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알테오젠에 지금 여러 가지 독일에 가처분 인용되면서 노이즈는 많은데, 알테오젠의 그 소위 말하는 SC제형이 적용된 머크의 키트루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죠. 승인 받았고 40% 가까이 전환율 예상된다고 하면, 머크의 키트루다가 실제 연매출 세계 가장 많이 파는 1등, 2등 다투는 약이거든요. 1등에서 최근에 다른 약이 뺏겼긴 한데, 지금 40조 보면 40조에 40% 전환된다고 보면 16조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역시도 되게 부진했는데 미국 처방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산, CDMO라고 하죠. 위탁 생산 관련돼서 연기됐어요. 근데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최근에 국방 예산안 하원 통과했거든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 미국 내에서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중국 바이오 산업 견제하는 거예요. 왜? 안보의 목적 때문에. 그러면 중국 외 CDMO 기업 뭐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경쟁사 스위스의 론자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론자가 1, 2등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필름, 요 세 개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형 쪽이라면 일종의 소형 쪽에 뭐가 있죠? 저분자 화합물 쪽에 유한양의 자회사 유한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DMO 전문인 ST팜 같은 회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개발 쪽에서는 역시나 앞으로 지금 일라이릴리와 대규모 3조 8천억의 계약이 터진 ABL 바이오의 소위 말하는 뇌투과 플랫폼 BBB 셔틀, 이게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기존의 경쟁사들 뇌투과 셔틀을 이용하지 않았던 경쟁사들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로슈의 BBB 셔틀 적용, 로슈는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이 아니라 다른 데 BBB 셔틀을 적용했죠. 그 로슈의 BBB 셔틀을 적용한 트론티네맙이 기존의 파킨슨 치료제 다른 데 거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나 내약성에서 우수성을 뛰어나게 나타내고 있어요. BBB 셔틀 관련돼서 일라이릴리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BBB 셔틀이 뇌투과 뿐만이 아니라 근육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해서, 비만 치료제의 최대 약점이 뭐죠? 근감소죠.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도 근손실 방지, 근육 투과 플랫폼으로도 BBB 셔틀이 이용될 거라는 ABL 바이오에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제 부분에서 차세대 모달리티 ADC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리가켄 바이오의 경쟁사로 떠오른
떠오르는 에임드 바이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 룬드백의 기술 이전한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갑상선 암병증 테드라고 하죠. 테드에서 임상 1비에서 이미 효능을 입증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임상 2비상을 진행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MS라고 하죠. 중증 근무력증 MG라고 하죠. 다발성 경화증이나 중증 근무력증으로 적응증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텍인 에보뮌의 기술 수출한 아토피가 지금 임상 A상이 결과가 내년 1분기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비만 치료제는 뭐 D&D 파마텍도 있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일동제약도 있고 뭐 일양약품도 있는데, 저는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가장 안전한 직접 비만 치료제 개발한 한미약품을 좀 눈여겨보자.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장 빠르게 국내에서 상용화할 것 같아요. 만드는 순간 근감소, 기존의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근감소가 치명적인 오류였다면 오류를 잡은 한미약품의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라인이 일단 국내에서 승인받아서 매출 1000억대 사이즈까지 올라오고 글로벌로 저는 충분히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도 차세대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 같은 근손실이나 근감소가 없는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가 꽉 잡는 해가 내년에도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보다는 올해도 핫했지만 내년에 더 핫해질 ADC 항체약물 접합제 쪽, 그 다음에 BBB 셔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요쪽 뇌질환 관련 따박따박 캐시카하고 잘 나오는 쪽, 유한양행의 렉나자,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녹십자의 알리글로란 혈액 제제 치료제가 있습니다. 매출이 따박따박 잘 찍히는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는 단백질 관련된 RNA 치료제가 급부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RNA 치료제가 최근에 FDA 승인받는 약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방금 말씀드린 ADC 항체약물 접합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이런 회사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텍 회사들은 글로벌 빅파마의 실제 기술 이전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텍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R&D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실제 재무제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이게 최소한 3년치는 누적적으로 자기네들 R&D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거고, 세 번째는 역시나 앞으로 가장 글로벌 치료제 빅파마로부터 가장 기술 이전 받을 확률이 높은 어떤 카테고리를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ADC 항체약물 접합체를 쓰고 있는지, 두 번째 RNA 단백질 치료제를 쓰고 있는지, 또 핫한 게 RPT라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거든요.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라고 하면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것도 SK바이오팜입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 중에는 퓨처캠이 잘하고 있고요. 그런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RNA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ADC 항체약물 접합체, 요쪽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M&A 하거나 투자하는 쪽에 확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임상의 데이터를 학회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발표하는 중장기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한 회사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숫자가 잘 찍히는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같은 회사도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처럼 실제 개발 쪽보다는 일종의 바이오의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거고 셀트리온도 있을 거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비상장사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ST팜, 바이넥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바이오를 위탁 생산해서 제네릭이나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약을 따박따박 생산하는 업체들, CDMO 업체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펩트론 등 바이오 주식의 급등세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이오는 코스닥에서 2차 전지랑 바이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변동성은 있지만 워낙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산업이고, 실제 금리가 낮아지면 내년에 한 번 정도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경제 지표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거고, 올해 잠깐 주춤했지만 내년에 너무
이제 다양한 새로운 카테고리,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 그 다음에 뇌질환 치료제 쪽에 어떤 확장성, ADC 항체약물 접합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RPT 치료제 등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M&A 하거나 기술 이전을 더 활발히 확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 학회의 모멘텀,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다양한 임상의 결과를 발표할 것들이 아직도 추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ABL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오름 테라피틱스, 에이프릴 바이오, 올릭스, 다양한 우리 바이오텍 회사들이 에임드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하고의 기술 이전을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미 굉장히 많이 레벨업이 됐고 플랫폼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가켄 바이오는 자체 플랫폼 콘조올이란 플랫폼, ABL 바이오도 BBB 셔틀이란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으로 기존의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만 납품했다면 이제는 그 물질을 다른 물질과 접합하거나 다른 물질과 치환하거나 아니면 그 물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렇게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의 우수성을 이미 리가켄 바이오나 다양한 기업들, 에임드 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이 올해 입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은 빅파마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네들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확장성, 여러 가지가 있죠. 파이프라인의 특허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플랫폼을 쓸 수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에 다른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빅바이오텍하고 이미 기술 이전 검증이 끝난 바이오텍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다른 빅파마들하고의 계약 기술 이전이 이미 검증이 충분히 기술 이전 받으면서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내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바이오는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빅딜, 큰 건의 기술 이전이 나오면서 그럼 그 기술 이전을 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마일스톤으로 그 회사들은 새로운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재무구조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거든요. 지금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는 또 오리온이라는 대기업 큰 뒷배경이 있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미 엄청나게 쌓여있는 기술 이전 데이터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최소한 앞으로 3년을 넘어 5년 이상의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요 바탕으로 또 대형 빅딜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되고 터질 수 있다. 내년에도 강력한 좀 주도주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바이오는 어렵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바이오 어렵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더 쉬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잘 노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로봇주 같은 템베거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에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 받았던 회사들이 앞으로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한 회사들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주목받는 여러 가지 테마들 말씀드렸죠. 단백질 분해제, 항체약물 접합체, 뇌질환 치료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RPT 이런 치료제하고 연관된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들이 플랫폼을 사갈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들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리가캠도 좋아 보이고 ABL 바이오도 좋아 보이고 둘 중에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면 리가캠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가 많이 중점적으로 담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바이오 ETF를 꾸준히 연금저축계좌나 IS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나 이런데 사서 모으시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바이오 회사를 그거 기술 이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불안하다 하면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렇게 ST팜이나 숫자가 따박따박 찍히는 바이오 회사들을 투자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1억이 있다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무난하게 바이오랑 로봇을 전체 100% 중에 50% 이상을 담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20% 정도는 좀 현금을 담을 것 같고 그럼 70%고 나머지 30%로 기존에 올랐다가 많이 꺾인 조선이나 화장품이나 전력기기 저는 방산은 좀 많이 불안해서 방산이 지금 조선방산 원전, 조방원전이라고 하죠. 가장 메리트가 떨어져 보이고 아마 내년에 엔터
엔터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30% 가지고 엔터, 화장품, 조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금 일정 부분, 현금을 한 20% 정도. 바이오 로봇이 역시나 주도주로 합쳐서 50, 현금 20, 나머지 30을 화장품, 엔터, 조선 이렇게 담을 것 같습니다.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옹달책방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에 너무 미국 주식에 대한 환상을 깨셨으면 좋겠고, 국장이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미국이 막 8, 국내 2였다면 미국 6, 국내 4, 아니면 미국 4, 국내 6 포트폴리오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부동산을 계속 죽이겠다는 기조거든요. 부동산 규제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부동산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던 묶인 자금의 일부를 조금 결국은 시장에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최근에 금융자산 상위 10% 분들의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조사한 게 있는데 내년에도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의 흐름이 가는 쪽이 주식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코스피 5000 시대 하면서 지수 올라온 거를 굉장히 엄청난 성과처럼 막 얘기를 하고 지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금융 자본 쪽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또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너무 중요한 건데 연기됐죠. 취소는 아니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배당소득과 관련된, 또 장기 투자와 관련된, 정부가 그러니까 금융 투자 쪽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부동산보다는 금융 자본 쪽으로 옮기는 큰 메가 트렌드 흐름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투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은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내년도의 전망을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제일 많이 빠진다고 본 데가 3,500이에요. 그럼 지금에서 많이 빠진다고 본 게 3,500이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20% 정도 빠진 것도 아니에요. 한 15%에서 17% 정도예요. 그러니까 15%, 17%도 내가 감내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 바이오 회사, 로봇 회사 언제든 내가 사도 30%, 50%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의 특성이 가장 큰 게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큰 흐름,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했는데 미국 주식에서 지금 슬슬 돈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 주식 깨지면 국내 주식도 더 박살나잖아. 근데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배분을 진짜 잘하자. 주식도 일부 하시고 채권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는데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절대 줄일 때는 아니다. 그리고 너무 미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적절한 분산을 하자. 그렇게 하고, 국내 주식의 적절한 분산이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못하는 산업이 있어요. 미국에서 조선업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HBM 못 만들잖아요. 물론 마이크론 있긴 하지만 그런 미국이 못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 먼저 SOS 요청 막 하잖아요. 조선도 요청하죠. 그죠? 방산도 요청하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 그리고 중국 견제하면서 우리가 반사수혜 받는 산업, 이런 회사들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혜를 받고 그거에 대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주도주 투자하는 건데, 주도주에 대한 계속 투자 발굴 아이디어는 웅달에서 나와서 계속 저도 고민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독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투자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 있고, 물론 개별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요는 답변 안 드립니다. 근데 힌트는 다 드려요. 힌트 다 드리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시황하고 업종하고 기업하고 수급까지 다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매일 레포트 쭉 다 정리된 레포트 보시고 하루를 마감하면 좋지 않을까 보고요. 일주일에 한 편 또는 2편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자 분들만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오픈하지 않는 영상 만드니까요. 거기에 주도주에 대한 투자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거 늘릴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소통하고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라이브도 열심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두 분이서 약간 비싼 밥 한 끼 드시는 정도니까 그 투자를 하시면 그거에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의 그 리턴을 하실 거라고, ROI가, 그러니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ROI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전 자신하고 있습니다.